오늘 저희가 함께 파헤쳐볼 이야기는요, 크립토 시장의 미래를 두고 벌어지는 거대한 체스 게임에 관한 겁니다. 바로 XRP는 왜 생존의 길을 걷고 프라이버시 코인은 왜 막다른 길에 몰리는가? 이 질문인데요. 이건 단순히 어떤 코인의 가격이 오르냐 내리냐의 차원을 넘어섭니다. 시장의 판 자체를 뒤흔들고 있는 보이지 않는 힘, 규제에 대한 이야기죠. 최근 중동의 금융 심장부 두바이에서 내려진 결정 하나가 이 두 진영의 운명을 가르는 선명한 신호탄이 됐습니다. 맞습니다. 여기서 정말 주목해야 할 건 이제 크립토 시장의 경쟁 룰이 완전히 바뀌고 있다는 신호라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누가 더 혁신적인 기술을 만드냐의 경쟁이었다면 이제는 누가 규제의 문턱을 통과하느냐의 경쟁으로 넘어가고 있어요. 기술이 아무리 뛰어나도 소용이 없어요. 수십, 수백 조를 굴리는 거대 기관들은 딱 하나만 보거든요. 이거 규제 안에서 안전하게 구릴 수 있는 자산인가? 여기에 아니요 라는 답이 나오면 그냥 쳐다도 안 보는 거죠. 오늘 이 두바이 사례는 그 현실을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축소판입니다. 그 말씀은 정말 흥미롭네요. 규제 통과 경쟁이라니. 사실 많은 투자자들이 크립토의 매력을 느꼈던 건 바로 그 규제로부터의 자유, 즉 탈중앙화라는 이상 아니었나요? 그런데 이제 와서 그 규제가 가장 중요한 성공의 척도가 되었다는 건 뭔가 시장의 근본적인 패러다임이 바뀌었다는 신호 같은데요. 정확히 보셨습니다. 바로 그 탈중앙화라는 기술적 이상과 글로벌 금융이라는 현실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지점인 거죠. 결국은 돈의 흐름 때문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기관, 즉 은행, 자산운용사, 대형 결제회사들은 자신들의 생존이 걸린 규칙이 있어요. 바로 자금 세탁 방지 AML 규정 같은 것들이죠. 제가 아는 한 자산운용사 대표가 이런 말을 하더군요. 우리는 1달러를 잃는 것보다 규정 위반으로 신문에 이름 한 줄 나는 걸 100배는 더 무서워한다고요. 그들에게 규제가 불확실한 자산은 그냥 언제 터질지 모르는 법적 리스크 덩어리일 뿐입니다. 이 현실의 벽을 넘지 못하면 크립토 시장은 소수만의 리그에 머물 수밖에 없게 되는 거고요. 그 충돌과 현실의 벽이 가장 명확하게 드러난 무대가 바로 두바이라는 거군요. 두바이 국제금융센터, DIFC라고 하셨는데 거기가 정확히 어떤 곳이고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건가요? DIFC는 간단히 말해 중동의 월스트리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만 보통의 월스트리트와는 좀 달라요. 두바이 영토 안에 있지만 독자적인 법률과 규제 시스템을 가진 일종의 특별구역이죠. 전 세계 금융기관들이 중동으로 들어올 때 가장 먼저 찾는 관문 같은 곳입니다. 바로 이곳에서 2026년 1월 새로운 암호화폐 규제안이 발표됐는데 그 내용이 아주 명확하고 단호했습니다. 단호했다고요? 어떤 식으로요? 이건 되고 저건 안 돼 하고 딱 선을 그어버린 건가요? 그렇습니다. 아주 날카로운 칼로 무 자르듯이 잘라냈어요. 허용된 것과 금지된 것을 극명하게 나눴죠. 핵심 기준은 투명성과 감독 가능성이었습니다. 규제 당국이 들여다볼 수 있고 자금의 흐름을 추적할 수 있는 인프라와 자선만 허용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감독관이 장부를 열어볼 수 있는 회사만 우리 동네에서 장사하게 해주겠다는 거네요. 그렇다면 반대로 금지된 건 당연히 그 반대, 일종의 깜깜이 자산들이었겠군요. 맞습니다. 명확하게 프라이버시 강화 암호화폐,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프라이버시 코인들을 지목해서 금지했습니다. 사용자의 신원이나 거래 내역을 의도적으로 숨겨서 추적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기술을 가진 코인들이죠. 이 결정 하나로 수많은 크립토 자산들이 규제의 빛이 닿는 곳과 그렇지 않은 곳으로 나뉘게 된 겁니다. 바로 여기서 XRP의 운명이 갈렸군요. XRP는 어떻게 허용된 자산, 즉 빛이 닿는 쪽에 서게 된 걸까요? 단순히 운이 좋았다고 보긴 어려울 것 같은데요? 이건 운이 아니라 아주 오래전부터 설계된 전략의 결과물입니다. 리플이라는 회사는 시작부터 다른 프로젝트들과 가는 길이 달랐어요. 대부분의 프로젝트들이 기존 금융 시스템을 파괴하고 대체하겠다는 이상을 외칠 때 리플은 기존 금융 시스템의 비효율을 해결하는 파트너가 되겠다고 선언했죠. 국제송금이나 국경 간 결제처럼 기존 은행들이 며칠씩 걸리고 수수료도 비쌌던 문제들을 파고들었습니다. 즉, 규제 기관이나 은행과 싸우는 대신 함께 가는 길을 택한 겁니다. 목표 자체가 시스템의 파괴가 아니라 시스템의 일부가 되는 것이었다는 말씀이시군요. 사실 리플은 미국 SEC와 몇 년간 끔찍한 소송전을 벌이기도 했잖아요.
그런 경험이 오히려 규제의 중요성을 더 절감하게 만든 계기가 됐을 수도 있겠네요.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 길고 지루한 소송은 리플에게 엄청난 고통이었겠지만 역설적으로 전 세계 어떤 크립토 프로젝트보다 규제의 명확성이 왜 중요한지를 뼈저리게 깨닫게 해줬을 겁니다. 그리고 그 결과물이 이번 두바이에서 터진 거죠. 결정적인 한 방은 바로 XRP 레저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 RLUSD의 승인이었습니다. 잠깐만요. RLUSD 승인이 그렇게 결정적인가요? 일각에서는 그저 리플이 만든 또 하나의 스테이블 코인일 뿐이고 이게 XRP 자체의 가치와는 직접적인 상관이 없다고 보기도 하는데요. 그 연결고리를 좀 더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바로 그 지점이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부분입니다. 이건 단순히 스테이블 코인 하나가 승인된 사건이 아니에요. XRP 레저라는 블록체인 네트워크 자체가 규제된 금융 환경에 공식적으로 연결되었다는 신호탄입니다. 와, 이제 그림이 그려지네요. 그러니까 RLUSD는 그냥 동전 하나가 아니라 기관들이라는 거대한 트럭이 다닐 수 있도록 XRP 레저 위에 깔아놓은 규제라는 이름의 아스팔트 같은 거군요. 그 도로를 이용하려면 결국 통행료나 윤활료로 XRP가 필요하게 되고요. 완벽한 비유입니다. 기관들은 변동성이 큰 XRP 자체를 직접 대량으로 보유하고 거래하기를 꺼려합니다. 대신 가치가 1달러로 고정된 RLUSD를 이용해서 국경 간 결제나 정산을 하고 싶어 하죠. 그런데 그 RLUSD를 사용하려면 반드시 XRP 레저 네트워크 위에서 움직여야 하고 그 과정에서 네트워크 수수료로 소량의 XRP가 소각되거나 대규모 거래를 위한 유동성 확보를 위해 XRP가 자연스럽게 필요하게 되는 구조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즉, 규제가 XRP의 발목을 잡는 게 아니라 오히려 기관 자금이 들어올 수 있는 고속도로를 깔아준 셈이죠. 코인의 단기적인 가격 상승보다 네트워크의 실제 사용량이 늘어나는 것, 이게 장기적인 생존에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렇군요. 한쪽에서는 규제라는 아스팔트 도로를 깔고 있는데 반대쪽에서는 완전히 다른 길이 펼쳐지고 있네요. 지캐시나 모네로 같은 프라이버시 코인들 말입니다. 사실 개인의 프라이버시 보호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민주적 가치인데 이게 왜 규제와는 이렇게 상극이 되는 걸까요? 이 코인들의 철학은 정말 중요하고 존중받아야 할 가치에 기반합니다. 거래 당사자와 금액, 잔액까지 모두 암호화해서 당사자 외에는 아무도 볼 수 없게 만들죠. 이건 분명 기술적으로도 의미 있는 진보입니다. 은행 송금은 유리상자 안에서 돈을 옮기는 것과 같다면 프라이버시 코인은 누가 누구에게 보냈는지조차 알 수 없는 검은 주머니에 돈을 넣어 전달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규제기관의 시각이 전부일 순 없겠죠. 프라이버시를 지지하는 쪽에서는 기업의 영업비밀 보호나 정치적으로 불안정한 국가에서 자산을 보호하려는 개인에게는 필수적인 기술이라고 주장하잖아요. 그런 정당한 필요성마저 규제라는 이름 아래 무시되는 건 아닐까요? 물론입니다. 그런 합법적이고 중요한 수요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바로 이 지점이 프라이버시 코인이 마주한 딜레마죠. 기술 그 자체는 중립적이지만 규제기관 입장에서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먼저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자금 세탁, 테러 자금 조달, 탈세 같은 범죄 자금의 흐름을 치적하는 것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해지니까요. 금융기관이 이런 코인을 취급하는 건 앞서 말한 그 자산운용사 대표의 말처럼 언제 터질지 모르는 법적 리스크 폭탄을 끌어안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DIFC의 결정은 아주 가혹했죠. 거래소 상장도 금융서비스에 사용하는 것도 모두 금지. 완전히 문을 닫아버렸군요. 그렇습니다. 개인 지갑에 보유하는 것까지 막지는 않았지만 그건 사실상 큰 의미가 없습니다. 자산의 가치는 유동성, 즉 얼마나 쉽게 사고 팔 수 있느냐에서 나오니까요. DIFC 같은 글로벌 금융 허브에 규제된 거래소에서 상장 폐지되고 관련 금융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게 되면 이건 사실상 보유할 수는 있지만 주류 시장에서는 제대로 거래할 수 없는 자산으로 만들어버린 거죠. 유동성과 접근성에 치명타를 입힌 겁니다. 기술적 이상과 철학이 현실의 벽에 부딪힌 대표적인 사례가 된 거죠. 자, 그럼 이 모든 것을 종합해보죠. 두바이에서 벌어진 이 사건이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투자자에게 주는 진짜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같은 크립토 시장 안에서 너무나도 다른 두 개의 미래가 동시에 펼쳐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말 그대로 두 갈래의 미래가 열리고 있다는 겁니다. 첫째, XRP 같은 규제 수능형 코인의 미래입니다. 이들은 두바이 DIFC 같은 글로벌 금융 허브와 공식적으로 연결되면서 활동 무대가 점점 더 넓어질 겁니다.
기관 자금의 실험 대상이 되고 실제 사용 사례가 늘면서 더 많은 자본이 유입될 가능성이 커지죠. 생태계가 확장되는 선순환 구조로 들어설 수 있는 길입니다. 그럼 다른 하나의 미래는 프라이버시 코인처럼 규제 저항형 코인의 길이겠군요. 점점 더 좁아지는 길 말이죠. 맞습니다. 이 코인들은 그 기술적 가치나 철학과는 별개로 현재의 글로벌 규제 흐름 속에서 설 자리를 점점 잃어가고 있습니다. 대형 시장에서 배제되면 유동성이 마르고 접근성이 악화되는 악순환에 빠질 수 있죠. 물론 소수의 강력한 지지자들 커뮤니티 안에서는 그 가치를 계속 인정받겠지만 거대한 자금이 움직이는 주류 시장에서는 점점 더 소외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마치 두 개의 다른 행성처럼 점점 더 멀어지는 거죠. 결국 투자자 입장에서 던져야 할 질문이 완전히 바뀌는 시점이 온 거네요. 예전에는 이 코인의 기술이 얼마나 혁신적인가, 커뮤니티가 얼마나 활발한가를 물었다면 이제는 그보다 먼저 이 코인은 다가오는 규제 환경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가, 어떤 게임에 참여하고 있는가를 물어야 하는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들어보니 XRP가 무조건 옳다거나 지금 당장 사야 한다는 투자 추천과는 거리가 먼 이야기네요. 그렇죠. 개별 코인의 등락을 예측하는 건 저희의 역할이 아닙니다. 다만 거대한 자금이 움직이는 시장이 어떤 방향으로 어떤 규칙을 따라가고 있는지는 아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기술적 이상과 현실적 자금 사이의 간극을 이해하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습니다. 이 간극을 적극적으로 메우려는 프로젝트와 오히려 그 간극을 자신들의 정체성으로 지키려는 프로젝트의 운명은 앞으로 크게 달라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듣고 보니 어쩌면 XRP에 투자해야 할 이유는 프라이버시 코인을 피해야 할 이유와 정확히 같다고 볼 수도 있겠네요. 하나는 규제에 맞춰 진화하도록 설계되었고 다른 하나는 규제를 거부하도록 설계되었으니까요. 투자자는 결국 어떤 규칙이 지배하는 시장에 베팅할 것인지 선택해야 하는 거고요. 아주 정확한 통찰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생각해볼 질문을 하나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 어떤 암호화폐 프로젝트를 분석하시든 기술적 분석이나 화려한 로드맵에 더해서 이 질문을 꼭 추가해보세요. 이 프로젝트는 규제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 적극적인 파트너인가? 철학적 저항자인가? 혹은 그저 외면하고 있는 무관심한 자인가? 아마도 그 답이 장기적으로 그 자산의 생존 가능성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단서가 될 겁니다.